예,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네요. 저는 원래 어제 밤에 마지막으로 발표 준비를 좀 마무리하고 일찍 자야지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겐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겐 학습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때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발표 준비에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되나 고생하다가 좀 늦게 잤는데요. 예, 오늘 발표 내용도 그와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딥러닝이 과연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딥러닝이 연금술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연금술이라는 비판은 딥러닝은 과학이 아니다, 내지는 아직은 과학이라고 부를 수 없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다, 이런 거에 가까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딥러닝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의 딥러닝은 연금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과학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허술하고요. 하지만 연금술이 없었으면 화학도 없었을 텐데요. 화학은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술적인 딥러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연금술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강철의 연금술사요. 그 말고 연금술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또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예, 뉴턴인데요. 많이 아시나요? 예, 뉴턴이 사실 연금술사였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뉴턴이 이제 활동하던 당시에 이제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던 때인데요. 그때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미신적인 거, 마술적인 거, 이런 거를 배척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격력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원격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굉장히 마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배척하는 거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뉴턴이 나타나더니 두 물체가 서로 당긴다고 하는 겁니다.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여러분 혹시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만류인력이라고, 과학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이 사실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표했을 때 다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미신적인 거였고, 그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턴에게 아니 만류인력이 그게 진짜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뉴턴이 뭐라 그랬을까요? 왜 만류인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당시에 뉴턴의 대답은 나도 모른다였습니다. 그리고 뉴턴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로 200년, 300년 동안, 한 200년 정도 되겠죠? 몰랐습니다. 아무도. 왜 만류인력이 존재하는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위대한 과학의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우리는 그 만류인력이 왜 존재하는지를 몰랐고, 한동안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모른다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딥러닝에 대해서 모른다. 오늘 발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모른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냐면 뉴턴에게 만류인력의 법칙을 정리한 뉴턴에게 왜 만류인력이 왜 존재하냐라고 물었을 때 뉴턴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 모른다와 비슷한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제가 왜 그렇게 어젯밤에도 겐 트레이닝을 하느라 고생을 했을까요? 예. 물론 제가 잘 못하고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인류가 다 같이 딥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딥러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왜 굳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냐면 저는 그 딥러닝이 속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하고 딥러닝을 비교함으로써 딥러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는 컴퓨터가 있고요. 아주 큰 컴퓨터가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있는데 셜록을 굉장히 닮았지만 예, 셜록은 아니고 튜링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죠. 그 튜링 머신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튜링 머신의 일종이죠. 그냥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도 단순히 계산기에 불과한데요. 이것은 낸드 게이트죠.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낸드 소자만 잔뜩 모으면 파워포인트도 되고 저희가 좋아하는 텐서플로우도 되고 파이토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이토치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낸드만 잔뜩 모으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런 관점에서 프로그래밍을 보자면 낸드를 어떻게 조합을 할지를 정하는 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그 알고리즘과 코딩의 조합으로 보자면 알고리즘은 논리와 절차인데요. 이렇게 논리와 절차를 생각을 해서 코드로 옮기는 거죠. 근데 이 논리와 절차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윈도우즈는 총 1억 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도 한 수천만 줄쯤 됩니다. 그 한 줄 한 줄을 다 사람이 짠 거죠. 단 한 줄도 사람이 생각 없이 짜는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을 다 사람이 짜서 참 사람도 대단한 게 이렇게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더니 막 스마트폰 같은 걸 만들었죠. 이거는 안드로이드의 이 스택인데요. 그리고 CPU도 막 엄청나게 집적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데이터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랬더니 이제 가상현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진짜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완전히 진짜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아직도 놀라운 게 정말 저 단순한 다시 보면 이 단순한 0101 낸드의 조합만으로 우리가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잘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튜링 같은 그 위대한 분들은 이렇게 튜링 머신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하면 가상현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딥러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뉴럴넷 그림인데요. 아까 플로우 차트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플로우 차트보다 더 단순합니다. 플로우 차트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화살표도 이런 식으로 아주 대칭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존재하지 않죠. 1억 줄의 코드가 있으면 플로우 차트가 얼마나 클까요? 예. 근데 뉴럴넷은 사실은 우리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도 있지만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냥 동그라미 화살표가 다죠. 단순하게 보자면.
그런데 아까 플로우 차트하고 가장 특징적으로 다른 점은 플로우 차트는 단 하나의 동그라미도 단 하나의 화살표도 다 사람이 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안 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뉴럴넷에 대해서는 사람이 얼마나 정하고 있나요? 한 절반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절반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저 동그라미 개수를 몇 개를 할지 점점 더 기계가 정하고 있고요. 화살표를 어떻게 할지도 점점 더 기계가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딥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전통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해 왔고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시킨 거죠. 근데 딥러닝은 또는 머신러닝은 그 반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사람이 정하지 않고 컴퓨터가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랄까? 예, 좋은 점이랄까? 신기한 거는 그게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보다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알파고는 사람은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딥마인드 팀에게 알파고가 왜 바둑을 저렇게 두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했죠. 네, 그게 뭐 숨기려고 한 말이 아니죠. 정말로 모르는 거죠. 나중에 뭐 잠깐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제품의 동작이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동작을 하느냐? 저도 모르고요. 저희 개발자들도 모릅니다. 네, 모른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점은 둘 다 단지 계산을 할 뿐이라는 거죠. 아까 그 낸드 게이트를 모아서 돌아가는 점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101 그 비트 연산만 하면 알파고가 나온다는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비트 연산만 하면 가상현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비트 연산만 하면 이세돌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아직도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데요. 뭐 사실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만든 논리와 절차고요. 딥러닝은 숫자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딥러닝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합의된 정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된 정의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의 의미는 숫자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는 거고요. 오늘도 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특별히 딥러닝은 이제 뉴럴넷을 이용했더니 그게 잘 되더라라는 거죠. 숫자에서 패턴을 찾는 것을. 숫자에서 패턴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세돌씨를 이길 수 있고 막 자율주행을 꿈꿀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아시는 알렉스넷인데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숫자에서 패턴을 찾는 걸로 개고양이 구분을 할 수 있고 음성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뉴럴넷의 겨울이라고 했었는데요. 정말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뭐 한 10년 전쯤부터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가 늘어나고 뭐 아까 알렉스넷 같은 구조가 나오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하드웨어 발전을 통해서 이제 막 자율주행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딥러닝이 연금술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또 블랙박스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한 반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딥러닝도 어쨌든 컴퓨터 위에서 실행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CPU에서 로그를 남긴다면 알파고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투명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단 하나의 논리와 절차도 모르는 게 없다면 윈도우즈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알파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볼 수 있지만
그 계산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제가 몰라서 모른다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인류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8가지를 들어서 예를 8가지를 들어서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딥러닝을 공부하면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 게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제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 중의 기초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시그모이드 함수죠. 저도 처음에 딥러닝을 공부했을 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접했는데요.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못 넘어갔어요. 한 달을 못 넘어갔어요. 도대체 이 시그모이드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당시에 저는 또 좀 여유도 있었고요. 백수였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시그모이드를 붙잡고 한 달을 있진 않았을 텐데 넘어가야죠 빨리. 근데 어쨌든 이걸 한 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했습니다. 네.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네, 공식은 저희가 다 알죠. 아까 그 뉴턴이 공식을 그 정리까지 한 것처럼 알죠. 하지만 시그모이드 함수의 의미는 아무도 모르고 어쩌면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학적으로 그냥 예쁜 함수인 거죠. 예.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뭐 어떤 의미를 좀 붙이기도 하고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좀 저는 다 갖다 붙이는 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역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나온 함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한 달을 고생했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더라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딥러닝의 대부이신 제프리 힌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 때문에 30년을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히 이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30년을. 그래서 요즘에는 렐루를 쓰죠. 렐루가 훨씬 잘 되죠. 그러면 렐루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죠. 그냥 잘 되더라는 거죠. 왜 시그모이드보다 잘 되느냐? 물론 시그모이드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렐루가 더 좋다라고 흔히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결과적인 해석에 불과하고요. 연역적인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렐루는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게 뭐죠?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렐루는 그레디언트가 0입니다.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가 0인 구간이 있죠. 그래서 다잉 렐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렐루는 잘 되는데 시그모이드가 안 되니까 시그모이드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해봤는데 렐루가 잘 안 됐으면 렐루는 다잉 렐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네,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렐루를 잘 쓰고 있고 다잉 렐루는 또 왜 실제로 문제가 안 되는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한 가지씩 8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에 레이어가 있죠. 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레이어 개수인데요. 레이어 개수를 혹시 어떻게 정하시고 계신가요? 예, 왜 2의 배수로 정하고 계신가요? 예, 그냥 그쵸. 개발자들은 2의 배수를 사랑하죠. 저도 왠지 뭐 레이어 수를 7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왠지 8을 해야 될 것 같고 10을 하면 좀 찝찝해서 16으로 고치고 제가 받은 어떤 코드의 배치 사이즈가 10으로 돼 있었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8로 고치는 거죠. 왠지 10은 싫죠. 예. 그 아주 유명한 이제 그리고 사랑받는 레즈넷 그 구조인데요. 레즈넷이 2015년도에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 논문을 보면 레이어를 20개도 해보고 뭐
110개도 해보고 무려 1202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레지넷이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 중에 하나겠죠. 레이어를 1200개나 해본 거죠. 결과는 저 이제 오른쪽 에러 레이트가 제일 낮은 게 110개였는데요. 저 때도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논문을 열심히 봤어요. 110개에 대한 이유를 이 사람들이 찾았을까? 혹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해보니까 110개가 좋더라. 1200개는 좀 떨어지더라. 이유는 설명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그 뉴럴넷을 실제로 이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는데 뉴럴넷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랄까 걱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였고 그 핵심은 로컬 미니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로컬 미니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해결이 됐느냐?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찾았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19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다른 거는 그때는 로컬 미니머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로컬 미니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컬 미니머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굳이 그냥 해석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 이제 로컬 미니머가 뭐 눈앞에 몇 개가 있죠? 한 뭐 3개쯤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가로 여기 보면 3차원인데 요 Z축이죠. Z축은 로스일 테고 이제 XY축은 파라메타일 텐데요. W요. 이 W가 뉴럴넷의 경우에는 뭐 이 그림에는 지금 2개로 나오지만 뭐 수천만 개, 수백만 개잖아요. 수억 개도 되고. 그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W가 동시에 로컬 미니머에 빠질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쵸,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저도 받아들여는 지는데 그게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 라고 딱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그렇다라는 예측이 된다면 그 1980년대 연구하셨던 분들도 다 똑똑하신 분이셨을 텐데 뉴럴넷을 계속 했었겠죠.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됐었으니까 뉴럴넷을 안 했던 거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거는 그냥 데이터가 많아졌고 컴퓨터가 빨라졌고 뭐 렐루나 이런 것을 알게 됐다라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실험 결과인데요. 이것도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실험 결과가 이렇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거죠. 해설들이. 히든 노드의 숫자들을 늘려나가면 이 실험 시행 횟수고요. 이 카운트라는 건 이제 시행 횟수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마다 로스가 어디에 도착하는지에 대한 히스토그램인데요. 히든 노드의 수가 적을수록 로스가 이제 크게 끝납니다. 그리고 분포도 이렇게 넓게 퍼져요. 근데 히든 노드의 수를 늘리면 로스가 낮아지고 분포도 좁아집니다. 이 실험 결과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랄까요? 명확한 해석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좋더라는 거죠. 잘 되고. 예, 다음으로 보실 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제가 배치놈이 2015년에 나왔죠. 그리고 제가 2016년에 배치놈을 처음 썼었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치놈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논문에서 주장하는 대로 학습 속도가 웬만한 경우에는 학습 속도가 정말로 10배 이상 빨라지고요. 안 되던 게 되고요. 저는 정말 배치놈을 사랑하는데 그 배치놈의 논문 제목이 요 밑에 살짝 흐리게 나오는데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를 줄임으로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치놈 논문의 저자의 주장은 저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배치놈이 좋은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썼고 모두가 그런 줄 알고 썼죠.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배치놈이 그 코베리트 시프트 문제를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저자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던 거죠. 그런데 배치놈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의문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왜 좋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또 다른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배치놈을 붙여보니까 로스 서피스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그냥 썰린 거죠. 예. 또 하나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배치 사이즈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배치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토탈 그 샘플을 모든 샘플을 다 집어넣으면 배치 사이즈가 제일 큰 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SGD가 안 되고 GD가 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좋을까요? 예, 그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구글처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험을 해볼 수도 없어요. 근데 고맙게도 구글이 엄청나게 큰 실험을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따라하려도 할 수가 없는 실험들이죠. 막 배치 사이즈를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 늘린 만큼 그 뭐죠? GD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D 횟수가 이 스텝인데 그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만약에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기계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 배치 사이즈를 늘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냥 짧게 드리는 뭐 누가 물어보면 짧게 드리는 조언은 어차피 그 우리가 구글이 아닌 이상은 그냥 최대한 늘려라가 짧게 드리는 대답인데, 최대한 클수록 좋은 것 같더라가. 근데 이제 구글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실험을 해보면 그게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게. 그냥 자원만 더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엠리스트의 CNN에 대해서 실험한 건데요. 뭐 엠리스트 CNN은 그런가 보다 싶을 수 있죠. 근데 매우 재밌게도 수많은 모델에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현상이 나옵니다. 정말 동일하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과연 3년 전에 이론적으로 예측이 됐을까요? 예, 아무도 모르던 거죠. 그냥 작년에 구글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또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주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주제를 넘어서 조금 더 큰 주제로 일반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이전에 일반적인 그 통계적 학습 또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러닝 시오리라고 하는 분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먼저는 좀 과장인가요? 매우 기초적으로 앞부분에 나오는 게 이거죠.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죠. 그러니까 이 가로축이 모델의 크기인데요. 모델이 큰 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꼭 그 많이 큰 게. 왜냐하면 모델이 너무 크면 오버피팅이 된다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알아왔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냥 모델이 크면 오버피팅이 잘 되겠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뭐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어요. 3년 전, 2017년, 2년 전 실험인데요. 그 일단 요 두 번째 그림에 초록색 알렉스넷이죠. 그래서 알렉스넷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알렉스넷으로 실험을 해보면 제일 왼쪽 그림입니다. 트루라벨 파란색을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오버피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알렉스넷은 알려진 구조고 파라미터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한 1000몇백만 개 되려나요? 그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100% 오버피팅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재밌는 거는 빨간색 랜덤 라벨에 대해서도 100% 오버피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라미터면 100% 다 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랜덤 라벨만 그런 게 아니고 픽셀을 셔플해 가지고요. 네.
하는 것도 100% 외울 수 있습니다. 픽셀을 셔플하는 게 아니라 픽셀을 랜덤하게 만들고 막 가우시안을 해도 100%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넷이라는 게 그 모델 캐패시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렇게 모델 캐패시티가 큰데 왜 안 외우지라는 왜 오버피팅을 안 하지? 알렉스넷은 분명히 오버피팅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랜덤 라벨로 학습한 그거를 보면요, 이 라벨 코렉션 맨 오른쪽 그림이요. 라벨 코렉션이 이제 랜덤 라벨을 얼마나 줄지 그 비율인데요. 1.0은 100% 다 랜덤으로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100% 다 랜덤으로 학습을 시키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버피팅이 되고 100% 다 외우는데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율이 이제 0.9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엠리스트라서 그 찍어도 10%는 맞추는 거죠. 예. 이거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재밌게도 제일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트루 라벨에 대해서 학습이 제일 빨리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은데 예. 그리고 뭐 그게 좋은 거죠.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이 되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세로선, 세로 점점점 선 왼쪽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모델이 커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테스트 에러가 올라간다. 오버피팅이 된다 이죠. 근데 이상하게 딥러닝은 모델이 엄청나게 큰데도 학습이 잘 되는 것 같고 오버피팅이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모델이 뭐라 그럴까요? 필요 충분이랄까요? 아무튼 작을수록 좋은 거였다면 모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될 거고 딥러닝의 테크닉 중에 모델을 줄이기 위한 테크닉들이 많이 나와야 됐을 텐데 실제로 그런 테크닉은 뭐 모바일에 올리기 위한 이런 거는 있지만 그건 모바일에 올리기 위한 거고 제너럴라이즈를 잘하기 위해서 뭐 모델을 줄여야 된다 이런 테크닉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딥러닝에서는 모델을 줄이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모델을 그렇게 작게 안 해도 잘 되더라는 거죠. 그 경험적으로 있었는데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좀 더 체계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인 것 같다라는 거죠. 황당하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오던 게 깨진 거죠. 작년에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작년 아니고 전 올해 알았습니다만 논문은 작년에 나왔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모르죠.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나서 어제 알게 됐는데요. 며칠 전에 또 논문이 나왔어요. 오픈 AI에서. 저 실험을 훨씬 더 대규모로 훨씬 더 크게 해본 거예요. 이 실험은 되게 작게 했던 실험인데 훨씬 더 크게 해서 그 오픈 AI 정도 되니까 또 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정말 며칠 전 뭐 엊그제 얘기고요. 그 논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라는 당연히 참고로 이제 가로축은 모델 캐패시티입니다. 파라메타 숫자고요. 왼쪽은 이제 에폭입니다. 실험 뭐죠? 그레이디언트 테스트 시행 횟수인 거죠. 이 같은 에폭에 대해서만 우선 볼게요. 이 같은 에폭에 대해서만 보면 요 세로축을 고정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안 보이시는군요. 그 같은 에폭에 대해서 본다라는 얘기는 세로축을 고정하고 가로축 요렇게 보는 거죠. 이 파란색으로 될수록 에러율이 낮은 겁니다. 그 가로축을 이렇게 세로 위치를 고정하고 가로축을 보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줄다가 다시 잠깐 올라가죠. 그 잠깐 올라가는 영역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이제 좀 더 대규모 실험으로도 다시 확인한 건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어쨌든 확인을 했다는 거죠. 또 더 확인을 한 거는 모델 크기를 고정해 놓고 에폭을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폭을 많이 돌리면 오버피팅을 잠깐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그 오버피팅 영역을 벗어나더라는 거죠. 보통 저도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요런 실험은 저는 많이는 못 해보지만 요런 실험은 뭐 저희가 늘 하는 거잖아요. 모델 고정해 놓고 학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에러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에러가 올라가면 이제 멈추죠. 여기까지가 저도 보통 하던 일인데 이 그래프에 따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가 좀만 더 참고 기다리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엊그제 확인된 겁니다. 오픈AI에서 확인해 주신 거니까 어느 정도 믿어도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 오픈AI 논문에도 썰이 있는데 뭐 그냥 썰이고요. 그 오픈AI 논문에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 반복되는데요. We don't understand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죠. 모른다는 거죠.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컨볼루션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컨볼루션이죠. 이거는 이제 이걸 뭐 무슨 과제라고 그러죠? 복원 과제죠. 이런 노이즈가 들어오면 복원하는 과제. 뭐 이제는 놀랍지 않죠. 저 처음에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뭐 당연하죠. 학습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결과는 학습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CNN 구조만 써서 이 노이즈 학습을 안 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CNN 구조를 쓴다라는 게 프리트레인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랜덤한 초기 상태의 CNN을 두고요. 참고로 이 딥 이미지 프라이어는 그 유넷 구조랑 닮았던데 유넷을 두고요. 이 학습을 안 하고요. 뭐죠? 이 깨진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죠? 오토인코더처럼 자기 자신을 복원하는 과제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넣고 얘가 나오도록 그 뭐죠?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학습이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00% 오버피팅이 되겠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100% 오버피팅이 되면 이 깨진 이미지 그대로 나오겠죠. 뭐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학습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이미지들을 쭉 찍다가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찍다가 보면 이게 우연히 얻은 무슨 체리픽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코드가 공개돼 있어서 실험을 많이 해봤었어요. 진짜 돼요. 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학습 안 하고 쭉 돌리면 중간에 딱 끊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를 지금 혹시나 모르셨다면 많이 안 쓰이고 있는 이유는 인퍼런스 타임이 그러니까 인퍼런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 하나 집어 넣으면 한 뭐 5분 돌려야지 이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 레졸루션이나 뭐 디노이징 이런 것들은 인퍼런스 하면 되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아마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아서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제로 됩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디노이즈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실제로 다 돼요. 웹에 데모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처음 보시면. 아니 슈퍼 레졸루션도 됩니다. 이 얼룩말 보시면 이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왼쪽이 상당히 블러리한 얼룩말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되게 샤프합니다. 전혀 학습을 하지 않고도 이게 됩니다. 컨볼루션 구조만 가지고 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왜 될까요? 심지어 글자도 지웁니다. 이 논문 저자의 발표를 제가 2번 정도 봤는데요. 직접 가서 봤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저자가 본인은 저 글자 지우는 거에 제일 놀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저자, 이 발명가 내진 저자가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예측하실 것 같지만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저자도 놀랬고 신기하다. 그게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일 텐데요. 구체적인 예는 최근에는 심지어 이런 뉴럴넷이 나오고 있죠. 여러 기관에서 이런 뉴럴넷이 나오고 있는데 막 랜덤하게 구조를 만드는 거죠. 생성한 거죠. 그래서 뭐 얘를 학습을 통해서 생성하기도 하고 막 랜덤을 통해서 생성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성해도 사람이 만든 거랑 비슷한 결과를 내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은 도대체 뉴럴넷은 왜 잘 되지라는 의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저는 아직 정말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뉴럴넷에 대가도
예를 들면 제프리 힌튼, 뭐 요시아 벤지오, 얀 누큰, 뭐 이안 구펠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뭐 강의했다 하면 제가 봅니다. 뭐 그 똑같은 거를 막 10번씩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새로운 거가 올라오면 유심히 봅니다. 그분들도 늘 하는 얘기가 모른다입니다. 이안 구펠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괜히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숫자로 되어 있을까요? 우선은 딥러닝은 숫자의 문제밖에 못 풀죠. 그게 뭐 딥러닝의 한계죠, 당연히. 근데 이상하게 번역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숫자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딥러닝은 왜 그렇게 잘 푸느냐를 모르지만 예, 아무튼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술의 역사를 보면 저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는 대단한 기술들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약이 있습니다. 화약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건 확실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죠. 근데 이 화약을 만들던 시기 뭐 11세기, 12세기 이쯤인데요. 그 당시에 화약을 만들던 뭐 사람들이 있었겠죠. 기술자 뭐 내지는 과학자였을 텐데 그 사람들은 화약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산소는 알았을까요? 산소를 몰랐죠. 산소를 알게 된 거는 18세기입니다. 원자 이런 건 당연히 모르고요. 네. 그래도 화약은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잘 썼고요. 더 오래된 예로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은 북극성을 가리키죠. 그런데 저 때는 자기장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겠죠? 그래도 어쨌든 나침반은 북극성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잘 썼습니다. 더 최근 예로는 증기기관이 있습니다. 증기기관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증기기관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요즘 말로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분은 셜록처럼 보이시겠지만 에디슨인데요.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표하던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최초로 오래가는 전구를 이제 발표한 거죠. 이때는 전자를 몰랐는데요. 에디슨만 전자를 모른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전자를 몰랐습니다. 전자가 발견된 거는 전구를 발명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근데 전구만 발명한 게 아니고요. 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궁기도 발명하고 영사기도 발명하고 발전소도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몰라도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인데 아이고야 소리가 너무 크네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공지능을 꿈꾸고 있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어요. 근데 이게 연금술처럼 알고 보면 금은 못 만들더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좀 더 나가면 사실 금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게 딥러닝이 꼭 그렇게 뭐 음성인식이나 자율주행처럼 대단한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딥러닝이 프로그래밍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래밍을 상당히 많이 대체할 거고 프로그래밍이 못하던 수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중에서 아주 간단한 일들도 있는데요. 잠깐 저희 회사 제품 몇 가지 중에 아주 단순한 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스캐너 앱이 상당히 그 인기가 있는 그 앱 중에 하나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휘어있는 책은 펴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앱이 나와 있지만 펴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저의 추정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했는데 그런 앱이 아직 없다라는 거는 그게 그런 알고리즘 내지는 논리와 절차를 사람이 못 찾았다라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논문을 많이 찾아봤지만 그런 건 사람이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앱만 되는 건데 딥러닝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은 거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찾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게 이렇게 왜 잘 되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일단 보실게요.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실제 화면입니다. 이 오른쪽 밑에 처리하는 과정이 보이죠? 예, 그 저희 앱만 유일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캔 앱을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 5개만 모은 거고요. 제가 굳이 여기다 별 하나짜리를 보여드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준비한 5분 정도 더 있는데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저의 뇌피셜이니까 저의 뇌피셜임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요 그림 넘어가고요. 아시는 분은 무슨 얘기할지 아실 것 같습니다. CNN이랑 이거랑 뭔가 비슷하다는 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엣지 디텍터가 CNN에서 발견되죠. 워드 투백도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계산의 문제로 풀리지? 뉴럴넷을 학습을 시키면 착시를 합니다. 사람처럼 정지 영상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대륙이동설은 지금 완전히 정설입니다. 근데 대륙이동설이 이제 19세기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 대륙이동설이 이제 강하게 주장이 됐었을 때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륙이동설이 나온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아프리카랑 남미랑 해안선이 묘하게 일치하더라. 거의 초딩스러운 발상이죠. 그렇죠. 초딩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발상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을 못 받죠. 그런 초딩스러운 인정을 못 받다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막 관찰을 해보니까 저거를 만약에 저게 옛날에 붙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말이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들의 분포를 보니까 저게 딱 붙어 있고요. 화석들의 분포가. 그다음에 빙하의 흔적을 보니까 딱 붙어 있고요. 또 지질 연구를 해보니까 지질의 모양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걸 붙였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인 것 같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진지한 지질학자들은 대부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우연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너무 우연이고 너무 초딩스러우니까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언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100년이 지나고 막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멘틀이란 걸 발견합니다. 땅을 계속 파보니까 멘틀이 나오고 멘틀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륙이 정말로 움직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했던 그 초딩스러운 발상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딥러닝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잘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번역도 하고 바둑도 두고 자율주행도 저는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딥러닝의 겨울이 온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블랙박스라는 면도 저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연금술이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딥러닝의 겨울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딥러닝의 겨울이 올 거라는 사람들 얘기 따위는 무시하시고 계속 딥러닝을 열심히 하시면 인정받는 날이 밝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모이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